아니, 갑자기 생계급여가 끊겼어요.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님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급하셨어요. 아, 네. 한 20년 넘게 받아오던 급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중단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20년이나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들어보니까 따님이 이제 병원비 쓰시라고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렸나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아, 그 사적 이전 소득 문제군요. 네, 맞아요. 이게 정기적인 소득으로 딱 잡혀버리면서 자격을 잃게 되셨다는 건데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비슷한 불안감? 이거 느끼고 계실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참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가 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점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진짜 월 70만 원, 100만 원 넘는 급여를 잃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막 6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중단되면 정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시간 내서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이번 하반기 전수조사. 이게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죠.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득 재산 변동 확인하는 조사 있는 건 아실 텐데요. 네, 정기 확인 조사죠. 근데 올해는 그 전산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화됐다고 들었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연동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 정보들이 훨씬 빠르고 정말 촘촘하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촘촘하게요? 네, 예전에는 좀 확인하기 어려웠던 거, 예를 들어 통장 입출금 내역 상세하게 보는 거나 심지어는 자녀분 명의 계좌통해서 오고 간 돈 흐름까지도 파악될 가능성이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와, 자녀명의 계좌까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전산망으로 확인된 내용이랑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 만약 다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물어봤는데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답했는데 나중에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 변동 같은 게 딱 드러나면요. 별다른 소명 기회 없이 그냥 바로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걸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에이 설마 이걸 알겠어 이런 생각은 정말 통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해요. 듣기만 해도 진짜 깐깐해졌네요. 편리해진 만큼 작은 실수 하나가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걸까요? 저희가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 함정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가지 함정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 사례 같은 사적 금전 거래 문제예요.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 병원비.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데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요. 정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정기성요? 네,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계속 들어온다. 이러면 그 돈을 준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적 이전 소득, 그러니까 개인 간에 정기적으로 오고 가는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3개월이 기준이군요. 보통 그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물론 금액이나 패턴도 같이 고려는 하지만요. 근데 모든 금전 거래가 다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엄청 나왔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큰 돈을 지원받았다거나 아니면 장례비처럼 좀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받은 건 다릅니다. 일시적인 건 괜찮고요. 네, 그때는 병원 영수증이나 장례식장 계산서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증명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증빙이 없으면 그냥 이것도 정기적인 지원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렇군요. 역시 증빙 자료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 함정은 공적급여 중복에 대한 오해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건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생계급여랑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이렇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해입니다. 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또 뭐 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거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대부분의 현금성 복지급여는요, 전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것도 다 소득이군요.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생계급여액을 한정할 때 소득으로 포함돼서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지금 한 72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보죠. 네. 소득이 하나도 없으시면 72만 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초연금으로 한 33만 원을 받게 되신다? 그러면 실제 생계급여는 72만 원에서 33만 원을 뺀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총 받는 금액은 뭐 비슷할 수 있어도 생계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돼서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게 왜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계산돼서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기초연금이나 뭐 장애인연금 같은 거를 추가로 신청해서 받게 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 중간에 추가될 때? 네,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장애 정도가 좀 심해져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시면 그 금액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새로 받는 공적급여 때문에 총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넘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기준을 넘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럼 생계급여 자체가 그냥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제도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오히려 생계급여가 끊겼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럼 정말 황당하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공적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게 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세 번째 함정. 이건 근로소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초수급자는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일하는 걸 권장하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 혜택도 꽤 크게 줍니다. 공제 혜택이요? 네. 현재는 근로소득의 30%는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나머지 70%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해요. 와, 30%나 빼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셨다. 그러면 30만 원은 빼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인 가구 기준액 72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는 70만 원이니까 기준액보다 낮잖아요. 네, 낫네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72만 원에서 70만 원을 뺀 2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오, 30% 공제면 꽤 큰데요? 근데 이게 왜 또 함정이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거죠. 아, 이 정도 뭐 소액거리는 괜찮겠지 하고 주민센터에 알리지 않고 그냥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예요. 아, 신고 안 하고? 네. 본인이 계산할 때는 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 넘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금 신고 방식이나 뭐 다른 공제 항목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인정액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산이 복잡하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 정보가 보통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몇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복지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아, 몇 달 뒤에 알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청소일 하시면서 월 한 4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 하셨다가 한 6개월 뒤에 이게 발각돼서 몇백만 원을 환수당하고 그걸 또 나눠서 내셔야 했던 분도 계세요. 아이고,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담을 하시고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아니,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거 아니었어요? 이 질문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생계급여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돼서 현재는 대부분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병원비하고 직결되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있군요? 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일촌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따로 살아도 적용되고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왜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양 의무자인 자녀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부모님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한 9억 원대의 대도시 기준을 넘으면 해당될 수 있어요. 연소득 1억, 재산 9억. 기준이 꽤 높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은요.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느냐, 용돈을 드리냐 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녀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도와주지 않아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이 뭐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어난 경우 그 정보 역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의료급여 혜택 잘 받으시다가 갑자기 자녀분 소득 초과로 탈락입니다. 이렇게 통보받고 심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의료비를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수까지요? 와,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좀 어렵지만 자녀의 경제 상황 변화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촘촘하게 다 얽혀 있네요. 뭐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 나라에서 받는 다른 지원금, 또 내가 버는 돈, 심지어 자녀 소득까지.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진짜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불안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5가지 실천 상황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5가지요? 첫째는요. 매달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통장 확인이요? 네. 어떤 돈이 들어왔고 또 나갔는지, 그 돈의 출처가 뭐고 어디에 썼는지 이걸 간략하게라도 좀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특히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죠. 그 통장 거래가 전부 본인의 소득이나 지출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조사 나올 때 이 돈 뭔가요? 이렇게 질문 받으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못하는 입금은 그냥 소득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메모하는 습관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실천 사항은 뭐 당연하겠지만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기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일시적인 지원금이다 혹은 빌린 돈 갚은 거다 이런 걸 증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해요. 병원비 영수증, 장례식장 계산서, 뭐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거요. 관련된 서류는 그냥 무조건 보관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매달 15만 원씩 돌려받았는데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정기소득으로 봐서 급여가 깎인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어요. 아이고, 억울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챙겨두자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하고 상담하는 거.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짐작은 정말 금물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얼마까지 벌어도 괜찮은지 소득 상한액하고 계산 방식을 꼭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 그렇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전 상담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설령 결과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미리 알리고 협의하면 최소한 급여를 소급해서 환수당하는 그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확인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이든 장애인연금이든 뭐든 간에 신청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 이거 받으면 제 생계급여 어떻게 되나요? 하고요. 꼭 물어봐야겠네요. 네. 때로는 새로 받는 공적급여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딱 줄어서 총 받는 돈은 똑같은데 서류 절차만 괜히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익이 없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나한테 유리한지 꼭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자녀의 소득하고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녀분한테 경제 상황에 좀 변화가 있는지 조심스럽게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어려우시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자녀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좀 초과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면 미리 주민센터하고 상담해서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의료급여가 뚝 끊겨서 큰 병원비 부담에 확 직면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아,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랄까, 설마 내 통장까지 그렇게 샅샅이 다 들여다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망 연동으로 대부분의 금융 정보하고 소득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은 또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뭔가 의심스러운 내역이 포착되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명확하게 소명을 못하시면 원칙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어쩔 수 없군요. 네. 그리고 오히려 숨기려다가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서 더 큰 불이익, 환수는 기본이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담당 공무원은 여러분을 처벌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솔직하게 소통하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한 번 이렇게 자격이 중단되면 그걸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정말 험난하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신청 절차가 처음 신청할 때만큼 어쩌면 더 까다롭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생계비, 의료비는 당장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지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요. 탈락했던 그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신청에도 또다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탈락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아들이 보내준 용돈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 있다고 쳐요. 재신청이 불가능한 그 6개월 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 다시 아들에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통장에 또 기록이 남았다. 이러면 재신청할 때 또 같은 이유로 탈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1년 넘게 수급 자격을 회복하지 못한 분도 저는 봤습니다. 와, 1년 넘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 예방이 최선이네요. 오늘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막연하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확인과 행동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 통장 내역 한번 쭉 확인하고 이상한 거 없는지, 설명 못할 돈 없는지 메모해두기. 둘째, 관련된 증빙 서류들,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 잘 챙겨두기. 그리고 셋째,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하기.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확인하는 것이 나의 복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 싶은 분들이 계시면 꼭 좀 나눠주세요. 옆집 어르신이나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니면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분들께 오늘 들은 이야기 한번 전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주변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더 궁금한 점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성찰 질문이네요. 부디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복지,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